시장, 금융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한계치를 넘어선 건 절대 아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경기 침체로 올 거야라는 것은 굉장히 좀 막연한 얘기 같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변수만 좀 진정되게 된다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이 팀장님 말씀대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아주 공격적인 긴축, 이제 요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하락세로 가게 되면 이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라든가 또 긴축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것이냐.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랑도 얘기하는 것은 여러만 놓자. 만약에 하반기까지 물가가 이렇게 쭉 정점을 통과하고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완화적으로 간다기보단 더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정도로 여러만 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연준이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뀌냐 안 바뀌냐라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5월달, 6월달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 그러니까 가격으로 매겨진 거고요. 이게 선물 가격이라 그래서 5월달 FMC에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라는 것을 서로 매매를 하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 요건 그걸 통해서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5월달에는 1.85에 6월달에는 3.73에 그러니까 2번 정도 할 수 있다. 6월 달에도 2번 정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까지는 보면은 2.54 그리고 8.8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지금 연준이 제시한 게 올해 연말까지는 1.9, 내년에는 2.8이거든요. 그럼 1.9를 훨씬 넘어서 2.5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미리. 그리고 또 요거 말고 패드워치라 그래서 인터넷을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건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률을. 그래서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80%, 6월 달에도 60%, 7월 달에도 지금 보시면 50%. 그러니까 5월, 6월,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이상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80%를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 시장이.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무리 빅스텝 해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특히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에 대한 금리 인상도 많이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통화 정책을 더 매파적으로 가지 않고 멈춘다라고만 하더라도 이걸 앞서서 갔던 투자자들이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는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냐? QT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에 대한 걱정들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내 3% 이상 갈 수 있다는 걱정들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유동성 흡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발표된 것은 월 상한 950억 달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시장이 예상했던 8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보다 조금 높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3개월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950억 달러에 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2018년 때 100억 달러로 2017년 10월 달에 100억 달러로 시작해서 500억 달러까지 가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보다 절반 이상으로 좁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좀 규모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채권을 매각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언론 기사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네. 긴축한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샀던 거를 다 이게 팔아서 다시 그게 건 줄 알고. 그래서 저도 뉴스 기사를 보다가 무슨 말이지? 채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다시 쳐다봤거든요. FOMC 의사록이나 이런 것들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재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연스럽게 내 자산을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5월 달부터 950억 달러 할 거다.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500억 달러로 시작했다면 500억, 600억, 700억, 800억, 900억, 950억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950억 달러까지는 3개월이나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스텝이 3월 말 4월 초를 지나면서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스텝이 꼬였던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확실성 측면에서 3월엔 25pp 금리 인상의 동의. 저는 3월 달에 50pp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때 50bp를 했어야 사실은 주식시장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때 했어야지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를 하고 연준이 정책 효과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물가나 금리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시장은 좀 단기 등락은 있더라도 방향성을 위쪽으로 빨리 잡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거꾸로 말하면 물가만 진정되면 연준의 스탠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요 뉴스도 많이 보셨죠? 950억 달러래. 2018년보다 500억 달러보다 2배야. 당연합니다. 왜냐면 연준이 가진 자산이 2배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랑 똑같다. 비슷하다. 그래서 월 950억 달러로 봤을 때 그리고 2018년 7월에 500억 달러를 봤을 때 오히려 총 자산 대비 비중은 낮아요. 지금이 조금. 그래서 그렇게 금융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한계치를 넘어선 건 절대 아니다. 그때도 버텼고 지금도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지금 MBS 시장의 규모는 좀 높아요. 500억 달러 했을 때보다. 그리고 전체 유동성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고. 근데 지금 MBS 하면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기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좀 쿨다운 시키려는 목적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연준에서 그 MBS를 막 사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막 대출 일으켜가지고 집을 사는 건데. 모기지 금리가 또 빠르게 안정이 됐고, 그래서 주택 시장이 붕괴되거나 흔들리는 것을 좀 빠르게 잡아줬고, 그런데 이 비중이 조금 더 이전보다 높다라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부동산 시장을 쿨다운 시켜서 자산 과열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겠다라는 의지가 좀 내비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하긴 뭐 그쪽은 부동산도 그 물가 지수 올라가니까 들어가 있죠. CPI에 들어가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택 가격, 임대료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근 그 가중치를 보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게 쿨다운 돼야지 궁극적으로 물가가 기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연준의 의도,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 조금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한 이번에 한은의 금리 인상 외에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뭐 조치가 있나요?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는 이 조치 하나 가지고 전체 자산 시장이 좀 버블이 가라앉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렇죠. 그런 것도 금융 안정이란 이슈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좀 복잡하죠. 왜냐면은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이 나올까라는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새로운 윤석열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확대,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올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진정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는 좀 쿨링 다운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그 부동산 부채가 워낙 가계 부채가 그렇죠. 많잖아요. 가계 부채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 우리 경제의 어떤 소비 규모를 줄이면 네, 네, 네. 전체로 늘리면 꽤 되니까 이게 결국은 한국 경제의 어떤 침체를 이게 좀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우리 올리면 또 화끈하게 올리잖아요. 미국보다도 높을 때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잘 극복해 나가자라는 기조, 그리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쪽을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의도, 그런 것들은 맞는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전 별 영향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대부분 매출이나 수익이 해외에서 나오고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변수가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라는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부채 이자 부담만 40조가 된다는 얘기들도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은 불안하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오늘 발표가 됐죠.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들이 거의 완전 해제되다시피 해버려서 그런 부분들로 인한 수요 회복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조금만 천천히 한다면 조금 이런 오버랩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리 인상은 조금은 한 번만 더 해줬지, 좀 늦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분들 그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조금은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서 조금은 여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다면 조금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쉽기는 하고, 그리고 또 시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소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조치가 이렇게 길어지면 우리나라 소비는 망가진다고 했는데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훨씬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고가 소비, 백화점 소비 이런 쪽만 좋았다면 이게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전 국민의 소비 여력이 조금은 회복되는 그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의 실체를 하나하나 이제 좀 해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국 가계부채에 그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 경제가 좀 소비 침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는 좀 과다하다. 네, 과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채 다시 이제 장단기 금리 금리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긴 했다고 하지만 이게 다시 올라가긴 했죠. 예, 막 좁혀지면서 역전 뭐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요. 걱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앞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가능성은 열어놓고 바라봐야겠죠. 왜냐면은 한 번 역전이 되긴 했었어요. 실제로 한번 역전이 됐다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자료를 쓸 때 아직 침체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과거에는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10년물 기준금리. 그러니까 구간별로 대부분의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다 같이 역전이 되면서 침체가 왔거든요. 그러면은, 자,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10년물을 보느냐. 경기를 좀 선반영한다라는 거고요. 2년물이나 3개월물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을 반영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된다는 의미는 통화정책이 매파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경기가 꺾여서 통화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전부 다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는 다 같이 마이너스로 역전이 됐었는데 지금은 10년물, 2년물만 혼자 올라가고 막스 마이너스 가고 나머지는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10년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2년물이었죠.
2년물이 너무나도 폭등을 해서 지금 보면 기준금리가 1.75에서 2% 수준까지 이미 올라가 있어요. 한 번 금리 인상했는데 이제 25bp 금리 인상했는데 그거 이미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오를 금리까지 다 반영한 거 아니냐? 선반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1990년대 이후 가장 기준금리보다 2년물이 먼저 올라간 수준까지 와 있고 연방금리 선물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12개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3년 한 3월 4월 정도까지는 2.8 24개월은 3.2. 그러니까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선반영을 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것은 이게 4월 초에 작성한 자료거든요. 이게 하단 상단에 있기 때문에 2년물은 바로 꺾일 수 있고 10년물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조금 가시화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저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에 하나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시간적 여유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자, 금리 인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이후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데까지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평균으로는 1년 3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가장 짧았을 때가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6개월. 가장 길었을 때가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경기 침체 올 거야 라는 것은 꼭 인디언 기후제 같다.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 온다 하면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언젠간 오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경기 침체로 올 거야 라는 것은 굉장히 좀 막연한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시그널은 아니고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경기 침체 확률은 아직까지 낮아요. 지금 4.6%, 6.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를 넘어서야지 경기 침체가 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가 20%를 넘나? 여기 경기 침체 확률이요. 이게 그 지수가 또 있나 보죠? 네.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매달. 근데 이게 아직까지 6.4, 4.6 정도입니다. 5%도 안 돼요. 5% 전후라서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20%를 넘어서면서 진짜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가시화됐는데 그리고 98년, 2000년 이때도 20%를 넘나들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 공포가 들어오면 주식 더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로 떨어지면 그 공격적이 될 만한 이유가 된다. 네. 그 늦게 오니까 네.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경기 침체가 만약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시그널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몇 년 후에 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통계적으로는 그렇고요. 제가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통계적으로 보시면 일단 통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통계적으로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 이 빨간색 실선입니다. 네. 그리고 요 회색 명암이 침체기예요. 그래서 역전된 이후 침체까지 역전된 이후 고점까지 얼마나 기회가 있었나를 봤더니 경기 침체 때까지는 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도 있고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고점을 기록할 때까지 한 번의 기회는 모두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때. 팔 수 있는? 네, 팔 수 있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회. 이때 1998년 12월에 역전되고 90년 3월 달에 3분기에 침체로 들어갔을 때는 고점까지 한 12%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98년 이후 2000년 IT 버블을 겪으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30%, 코스피는 146%. 그리고 이때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33%, 코스피는 46%.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것만 통계적으로만 보여드리면, 그렇구나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왜 그러냐.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통계를 믿고 가야 되는 거냐.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88년, 2005년 같이 경기는 계속 좋은데 통화 정책이 너무 빨리 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때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었고, 두 가지 한 번의 케이스, 다른 케이스는 경기는 불안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함까지 같이 있었던 경우인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의 불안함이라는 건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마무리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황에서 경기가 꺾이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거를 조금 모르는 분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뭐 있잖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쭉 하잖아. 여러 번 하죠. 그 시작 부분, 여러 번 앞 부분이 아니라 그 마무리되는 부분, 네. 마지막 금리 인상. 네. 요 시점이 바로 그 저 꺾이는 시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는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금리 인하 이후 몇 개월 뒤에 침체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88년과 2005년은 경기가 너무 좋았는데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역전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붕괴된 거고, 98년과 2019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했고,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경기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사이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상황과 비슷한가? 저는 98년, 2019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98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도 빅스텝이 있었습니다. 94년에. 빅스텝이 있은 뒤에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들어오면서 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98년에는 러시아 모라토리엄, 그리고 롱터 캐피탈 마켓 파산 사태.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시장이 과열권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경민 팀장이 말하는 건 그러면 이번에도 금리 인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다시 연준이 또 뭔가 유동성 완화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하면 금리 인하가 됐든 이러면서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한 분들이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준의 스탠스 변화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통화 정책,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양적 흡수, 대차대표 흡수까지 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연준의 스탠스가 더 매파적으로 가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차원에서, 그러니까 연준 스탠스가 변한다 안 변한다가 아니라 시장 차원에서의 생각하는, 인식하는 그림들은 이제부터는 금리 동결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다 선반영을 했다면 시장이 인식하는 것은 앞으로는 금리 동결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고용 개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 쏟아부었던 유동성, 그리고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경기 회복을 가셔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긴 할 텐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아마 2분기 중엔, 4, 5, 6월 중에는 경기 선행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아마 신흥아시아,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좀 자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흥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드러난 현실은 지금까지는 그쵸. 신흥국 자산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는 자꾸 주가 빠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얘기, 먼 얘기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거기다가 또 최근 중국 이슈까지 막 들어오다 그렇지. 보니까,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예상대로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대한 비중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계기, 이게 뭐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진국보다 신흥아시아 쪽의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림. 지금 보면은 제가 3월 OECD 경기 선행 지수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걸 보면은 선진국 대비 신흥아시아의 OECD 경기 선행 지수 상대 강도가 2021년 11월을 정점으로 쫙 떨어졌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다가 2월 달에 하락폭이, 올해 초부터 하락폭을 좀 둔하더니 3월 달까지 이렇게 플랫해졌어요. 조금 올라갔거든요. 0.07 정도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흥아시아 경기 흐름들이 선진국보다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게 또 중국 그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좀 지연될 수 있어도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GDP 성장률 또한 올해 내내 신흥 아시아 쪽의 GDP가 좀 더 좋은 그림이고요. 여기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들어간 메이저 5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까지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것들이 많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요. 최근까지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원달러율도 1130원이 계속되고 넘나들고 있어서 환율 변수가 좀 잡혀야 되는데 환율 변수는 또 다른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이게 끝나야 되죠.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 경기가 불안하면 유럽 경기가 불안한 만큼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시점도 늦춰질 거라는 예상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중국 변수가 있다 보니까 원화도 약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구도가 좀 더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원래 달러 흐름들도 3월 말 4월 초를 지나면서 좀 약세 반전을 할 거라고 봤는데 이것 또한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GDP 성장률, 이것도 GDP 성장률을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대비 한국 GDP 성장률 보면 압도적으로 미국이 좋았습니다. 1%포인트 이상 미국이 계속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격차가 줄어들고요. 점점점 줄어들어서 4분기에는 한국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달러, 원화 요 둘 간의 관계만 본다 하더라도 원화가 더 약해지기보다는 그 약한 흐름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고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달러가 강해지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경기는 2분기 중에 턴어라운드, 그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신흥 아시아가 좀 더 좋은 그림, 그리고 달러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만해지게 된다면, 진정되게 된다면 달러도 약세 반전을 하면서 원화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 전 예상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환율 관련해서 참 이번에 ECB에서는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달러 지수의 60% 이상이 또 유로화니까. 그렇죠, 유로화죠. 달러에 대한 강세, 약세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일단은 지금까지 달러 강세는 미국이 굉장히 매파적인 흐름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팍팍 올라가니까. 네, 팍팍 올라가고 팍팍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시장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점도표를 제시한 것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연말까지 3% 갈 수 있다는 예상까지 하고 있고 전 이런 것들이 달러 인덱스에 많이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ECB도 통화 정책 정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달러 인덱스가 또 강세를 보인 것은 ECB가 경기를 좀 걱정을 하면서 약간 후퇴하려는 듯한 그동안에는 2월, 3월에는 우리 굉장히 강하게 갈 거야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저벅저벅 전진을 하다가 경기가 불안하니까 잠깐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로 갔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그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좀 풀리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시금 살려나가면서 미국은 통화 정책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갔다 멈추고 ECB는 매파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다가 이렇게 좀 멈췄는데 다시 매파적으로 가게 된다면 달러는 약세로 가고 유로화는 강세로 가는 그림들이 2분기를 지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계속 되돌이표 같은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변수만 좀 진정되게 된다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워서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 것인가 이 이슈로 인해서 아니다.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2,400, 2,300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오히려 이런 불안감들이 커지게 된다면 비중 확대에 이렇게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국 봉쇄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유로란다.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것이 끝나는 순간 이제 많은 확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까지 또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띄웠던 주도주들, 네. 많이 올랐던 주식들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완전히 또 역전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네.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주도주 2020년 3월을 저점으로 지금 레벨로 보면 여전히 높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시장을 이끌어갔던 업종, 그리고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종, 이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스텝에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이 있겠죠. 다 우리를 이제까지 실망시키고 네. 좋아질 거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 믿는. 양치기 또 시작하래. 이러고. 몇 달째야? 몇 달이 아니지. 1년이 넘었지. 네. 저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변수, 경기 불안, 물가 압력 이런 것들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에 대표적으로 흔들리는 업종이긴 한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판이 바뀌는 과정에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줬던 업종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반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레벨이 다르다.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 사도 됩니다. 저는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들어서. 좀 기다리자.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돌린 다음에 사기 시작해도 무리가 안 된다. 자동차는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자. 왜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반도체 공급 이슈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자. 왜냐면은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회사가? 네, 회사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없었고 그리고 올해 2022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을 다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 들어가도 됐는데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매수 타임을 조금만 더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자라는 얘기는 얼마나 좋아졌느냐, 혹은 다음에 대한 네.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경영진들이 어떻게 발표하느냐. 이 다음 분기 그리고 올해 연간 올해 좋게 봐야 우리는 투자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 회사 차원에서 기대치를 충족시켜 준다면 좀 기간 조정을 거치다 올라갈 것이고요. 기대에 못 미치는 컨센을 준다면 또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툭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기대보다 엄청난 좋은 기대치보다 너무 좋은 서프라이즈한 컨센을 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시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변수들이 생기고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이게 말 바꾼다고 그 생각이 자꾸 바뀐다고 이제 또 뭐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좀 자연스럽게 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좀 새롭게 자꾸 그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좋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경민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